세상을 뒤엎을 컴퓨팅이 있습니다. 바로 양자 컴퓨팅인데요. 일반적인 컴퓨팅이 0과 1의 이진법을 쓴다면 양자 컴퓨팅은 0과 1이 한꺼번에 존재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미래의 컴퓨팅입니다. 오늘은 양자 컴퓨팅의 세계적인 기업이죠. 바로 아이온큐의 공동 창업자이신 김정상 듀크대 교수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도 이제 많이 좀 기사를 보고, 아마 자료를 보고 이렇게 하는데,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좀 양자 컴퓨팅이 좀 시청자들이 보시기에 어떻게 좀 다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또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 또 많은 설명을 하려고 애를 써보는데, 이게 옛날에 노벨상을 받으신 리차드 파인만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다 근본적인 내용을, 덜 근본적인 내용을 통해서 설명을 하려면 이게 설명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근본적인 내용에 대한 그 언어가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가장 쉬운 방법은 일단 이 양자 컴퓨팅의 기본적인 가능하게 하는 원리가 뭔지를 얘기한 다음에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거기서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많이 쓰는 유추 중에 하나가, 예. 우리가 뭐 그 초능력을 생각하는데 슈퍼맨이 날릴 수 있다. 어떻게 날르는지를 설명하려면 참 어렵지만, 슈퍼맨이 날릴 수 있다는 가정을 그냥 받아들이고 나면 그걸 가지고 재밌는 영화의 내용들을 생각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상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요즘 이제 양자 컴퓨팅을 가능하게 하는 두 가지 요건은, 첫 번째는 이 중첩 현상, 다시 말하면 0하고 1, 아니면 0011, 뭐 여러 가지 그 굉장히 큰 상태에서조차 이 중첩이 가능하게 한다. 근데 중첩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그 지수함수적으로 굉장히 많은 그 가능성들을 이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그 기존 컴퓨터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내용. 두 번째는 얽힘 현상이라고 하는 건데, 이번 2022년 노벨 물리학상의 주제가 그 인탱글먼트를 실험적으로 증명한 것, 그 공로로 이제 그 세 분이 노벨상을 받으셨는데, 그 얽힘 현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동전 두 개를 그 던졌을 때 앞면 뒷면이 나오는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 그 고전적으로는 앞면 뒷면이 서로 아무거나 나올 수가 있지만, 이 얽힘 현상이라는 것이 있는 동전을 던진다면 앞면이 나올지 뒷면이 나올지 모르지만, 하나가 앞면이 나오면 이것도 반드시 앞면이 나와요. 동전을 던질 때마다 같은 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고전적으로 참 상상하기 어려운 건데, 양자역학적으로는 그런 얽힘 현상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활용을 해서 그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다 이 고려를 해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워서 이제 보통 비트는 이제 컴퓨터는 이제 0과 1의 8비트로 이제 그 사칙 연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양자 컴퓨터에서 큐비트라는 용어를 좀 쓰더라고요. 그 일반 컴퓨팅에서는 플로우 게이팅을 하는데, 이 양자 컴퓨팅에서는 또 이 양자를 또 포획한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포획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이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방식들을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개발하고 있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소위 말하는 자연적으로 주어진 큐빗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인위적으로 큐빗을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두 번째에 속하는 게 뭐 초전도로 회로를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접 회로의 기술을 써서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자연적인 큐빗을 쓰기 위해서는 그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뭐 원자라든지 광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온을 포획한다고 해요. 그 이온이라는 게 결국 원자에서 전자를 하나 떼내면 얘가 전하를 띈 원자가 됩니다. 그걸 이온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큐빗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얘를 잡아야 돼요. 원자 하나하나를 포획을 해야 됩니다. 그 트래핑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 아이언 트랩이라고 해서 아이언을 하나하나를 개개인의 원자들을 포획을 해서 그거를 그 잡아놓은 그 원자들을 가지고 양자 컴퓨터를 활용하는 방식이라서, 아이언 트랩은 그 소위 말하는 이온 포획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좀 어려운데, 근데 제가 또 이제 기사들을 좀 보고 이제 앞에서 이제 교수님께서 인터뷰한 걸 보니까 또 이제 뭐 원소가 뭐 이터뷴 원자를 갖다가 쓴다 하고 하는데, 이게 좀 어떤 건지 얘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저희 그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자에서 전자를 빼서 아이언을 포획을 해서 그거를 큐빗으로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어떤 원자,
그 원자 주기율표를 보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원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원자를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근데 저희가 원하는 거는 이제 원자에서 전자를 하나 뺐을 때 그 나머지 원자의 그 전자의 그 궤도가 우리가 그 큐비스를 쓸 수 있게 적합한 궤도를 찾아야 되는데 근데 그러다 보면 그 주기율표에서도 그 아이언 트랩의 큐비스를 쓰기에 좋은 원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한 10개 정도 있는데 네. 그중에 이제 이터빈이라는 원자가 있고 다른 그 원자 주기율표에 보자면 이제 두 번째 컬럼에 있는 애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예. 그래서 이제 그 이터빈의 원자는 저희가 사용하는 그 소위 말하는 동위원소 걔네들은 내부 상태에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 결맞음 상태 그런 원자 상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특정한 성질을 가진 원자들을 저희가 아이덴티파이를 해가지고 예.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 정말 이게 들어도 어려운데 예. 그 아이온큐의 아리아가 좀 다른 뭐 예. IBM이나 구글과는 예. 좀 다른 방식으로 저희가 이제 예. 그 양자 컴퓨팅을 하면은 좀 이렇게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 굉장히 큰 진공관을 쓴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예. 아리아를 좀 설명을 좀. 저희가 이제 그 하모니라는 시스템을 그동안에 쭉 그 상용 서비스를 해왔고, 이번에 이제 아리아라는 시스템을 곧 상용 서비스를 지금 방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그 차세대 시스템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제 결국은 이 아리아도 저희가 계속 기술 개발을 진행해가는 상태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만든 것 중에 가장 그 양자 컴퓨팅 성능이 좋은 그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아리아의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 개발 원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그 양자 컴퓨팅의 개발 원리는 뭐 이게 양자 컴퓨팅의 그 성능을 어떻게 직접 측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데 예.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결국은 양자 컴퓨터는 실제로 이걸 활용해서 쉽게 말하면 그 유저들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얼마나 그 쓸모있는 일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양자 컴퓨터, 차세대 양자 컴퓨터를 만들 때, 그 실제로 연산할 수 있는 성능. 그러니까 뭐 그 우리가 그 컴퓨터 같은 경우도 옛날에 칩을 만들 때는 이 트랜지스터가 몇 개가 있다 이 칩에. 소위 말하는 소자 단위의 그 성능들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 아이폰이나 이런 거 살 때 이 안에 트랜지스터 몇 개 들어있는지, 네. 뭐 클럭 스피드가 얼마 이런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얘가 무슨 응용을 할 수 있는지, 얼마나 빨리 개선할 수 있는지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각 단계에서는 훨씬 더 큰 그 양자 연산할 수 있는 양자 컴퓨터를 저희 성능의 지표로 삼아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모니 그 최초 세대로 보자면은 실제로 연산에 활용을 해서 쓸모 있는 양자 컴퓨팅을 할 수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큐빗의 개수가 한 9개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11개의 큐빗이 있지만 그 연산의 성능은 9개 정도를 쓸 수가 있고 아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걸 저희가 많이 늘렸습니다. 22개에서 23개 정도를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를 만들었고 차세대는 이제 저희가 그걸 계속 늘려가는 그 방향을 잡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큐빗 수가 아무리 많아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큐빗 수가 굉장히 제한이 많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큐빗이라는 게 이제 보통 저희가 알기로는 이제 예. 큐빗이 이제 많이 점점 나오면 예. 이게 이제 성능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예. 그것만은 아니라. 그것만 아니죠. 아무리 큐빗 수가 많아도 예. 그거를 활용해서 이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게이트의 성능이 떨어지게 되면 큐빗이 아무리 많아도 그 큐빗을 다 활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계산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큐빗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이제 그거를 저희가 지표로 삼아서 그걸 계속 발전을 시키다 보면 그럼 이제 유저들이 이 컴퓨터를 쓰면 내가 이만한 계산할 수 있구나 그런 거에 대한 감을 충분히 많이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그렇게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리아가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그걸 이제 알고리즘 큐빗이라고 그러는데 알고리즘에 활용할 수 있는 큐빗의 개수로 봐서는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보통 이제 양자우위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는데요. 예. 양자우위가 이제 일반 범용 컴퓨터보다 성능이 더 우수하는 시점을 좀 많이 알고 있는데 예. 그게 시점이 언제 정도의 그 업계에서?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양자우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학술적인 개념이에요. 다시 말하면 양자 컴퓨터가 기존의 모든 클래시컬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망라한 것보다 더 초월할 수 있는 그 단계를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자는 개념인데 제가 전에 다른 동료 교수님께서 쓰신 표현이 있습니다. 비열이인데 이 양자 우위라는 게 굉장히 학술적인 개념인데 이거는 우리 집에 애완견이 있는데 그리고 아기가 있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 가서는 우리 애기가 애완견보다 훨씬 더 우수해질 수가 있는데 그 시점이 언제를 찾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학술적인 개념이고 제가 보기에 그거보다는 퀀텀 어드밴티지라고 해가지고 예. 그건 우리가 어떤 특정한 쓸모 있는 계산을 할 때 그 고전적인 컴퓨터를 쓰는 것보다 양자를 쓰는 게 더 유리한 그런 시점을 따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고전적인 컴퓨터가 이걸 할 수 없다는 그 한계를 찾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문제를 푸는데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보다 더 싸다든지 더 빠른 시간에 그 경제적으로 봤을 때 양자 컴퓨터를 쓰는 게 고전 컴퓨터를 쓰는 것보다 유리해진 시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퀀텀 어드밴티지, 그러니까 양자 유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제가 보기엔 그 시점이 조금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훨씬 더 실용적인 의미에서 디파인할 수 있는데 이제 그거를 따지다 보면 어떤 응용인지, 어떤 알고리즘을 쓰는지 그런 것들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뭐 특정한 시점이 언제라고 특정하기가 쉽지 않지만은 제 생각에는 저희가 갖고 있는 기술 개발을 했을 때 한 2년에서 5년 사이에 양자 컴퓨터가 고전 컴퓨터보다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저희가 발견해서 응용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기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크기 문제가 또 있는데 그 지금 이제 예전에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뭐 방 가득한 크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하나에 이제 50cm 정도의 서버로 좀 줄어들었다라고 하지만 이것도 아직은 좀 크다는 좀 의견이 있는데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그 고전 컴퓨터를 봤을 때 1945년도에 처음 만든 진공 컴퓨터는 굉장히 컸고 얼마 전에 그 나사의 그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에서 보면 그 IBM 70년대 IBM 컴퓨터를 나사에서 이렇게 장치를 해가지고 활용하는 그런 메인프레임 컴퓨터들은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이제 그 당시에 뭐 우리가 이거보다 한 100배 정도 성능이 좋은 컴퓨터를 개개인들이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다닐 수 있는 시대가 올 수 있으라고 이제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50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기술이 충분히 발전을 하고 응용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게 가능해졌는데 제가 보기엔 지금 양자 컴퓨터를 들여다볼 때는 그런 굉장히 초기의 클래시컬 컴퓨터들, 그러니까 그 메인프레임 컴퓨터들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 아직은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비용도 많이 들고 성능도 특화된 문제 말고는 이게 그 양자 컴퓨터가 우리를 유리한 단계로 가는 게 아직은 많이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덩치가 크더라도 기존의 컴퓨터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게 일단 그 발견이 돼서 거기에 이제 그 기술이 계속 개발을 하다 보면 사이즈도 줄고 성능도 점점 좋아지고 가격도 내려오고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엔 이제 점점 이게 그 메인프레임에서 뭐 미니 컴퓨터로 갔다가 데스크톱을 갔다가 랩톱을 갔다가 아이폰으로 가듯이 그런 식의 그 발전 방향이 앞으로도 양자 쪽에서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 그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지만 뭐 처음에 초창기 컴퓨터에서 우리가 집에서 PC를 80년대 쓰기까지는 한 30년 정도의 시간에 걸쳐서 그게 진화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좋은 응용들을 많이 발견한다면 그런 식의 그 기술 진화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이즈가 줄어들지만 지금 가격이 좀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물론 대량 생산이 안 됐기 때문에 좀 가격이 비싼 면이 있을 텐데 지금은 사실 가격을 특정하기 어려운 게 이 연구개발비하고 아직 양자 컴퓨팅을 이제 대량으로 매니팩처링을 한다거나 뭐 이런 개념보다는 아직까지는 연구개발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구개발비까지 합치면 양자 컴퓨터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데 이제 그거를 이 매니팩처링으로 이렇게 좀 대량 생산 쪽으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방향들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지금 이제 조금씩 그런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휴머노이드가 안 나왔지만 일론 머스크가 이제 그 옵티머스가 나오면 대량 생산이 되면 $20,000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뭐 글쎄요. 이제 뭐 내부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아직 대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그런 단계는 시청자들께 아직 말씀 주시기 어려운 단계. 좀 다른 문제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그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이제 좀 빨리 성과를 내달라 이런 요구가 좀 많은데 그럼 이게 결국에는 지금 하는 걸 단계를 좀 더 빨리 속도를 내야 되는 게 더 중요를 하겠네요. 제가 보기에 지금 양자 컴퓨팅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서비스나 그 기술을 제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클라우드를 통해서 저희가 제휴를 했죠. 저희 양자 컴퓨터에 대한 접근성을 많이
제공을 하는 통해서 그 다양한 그 유저들이 저희 양자 컴퓨팅에 접속을 해서 성능을 테스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뭐 그런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특정한 클라이언트들하고 협력을 해서 양자 컴퓨터를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공동 연구 개발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제가 현대자동차 같은 파트너들이랑 뭐 여러 가지 연구 개발을 수행을 하고 있는 점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 금융기관이라든지 머티리얼, 케미컬 이런 인더스트리에 있는 분들이랑 기술 개발을 공동으로 해서 새로운 솔루션을 찾아가는 그런 서비스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최근에는 저희가 메릴랜드 대학 아니면 미국 공군연구소 같은 데와 정부기관 또는 교육기관들이랑 같이 양자를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연구를 하거나 사람들한테 양자를 활용할 수 있는 연구 교육 그런 쪽의 수요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제 저희 기술을 사람들이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지금 다양한 수익 모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양자 컴퓨팅에 대한 접근성을 주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이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좀 유추를 해서 말씀드리자면 요즘에 이제 뭐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기계학습이라는 게 나왔는데, 그게 뭐 1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잘 몰랐던 건데, 기계학습이라는 거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았을 때 그 데이터들의 내부에 있는 구조들을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한테 누가 고양이 사진 1000개하고 강아지 사진 1000개를 줬어요. 그래서 고양이랑 강아지 사진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랬을 때 이제 이게 고양이랑 강아지의 특정이 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이제 그 1000개의 그 사진을 구별할 수 있는 기계적인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델이 충분히 이제 학습이 돼서 구별을 할 수 있는 파라미터가 생기면 이제 그 다음에 새로운 사진을 하나 줬을 때 이게 강아지에 가까운지 고양이에 가까운지 구별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모델을 만드는데, 이 모델 자체가 상당히 현재로서는 그 모델 자체가 좀 굉장히 좀 초보적인 단계인데, 여기에 양자 모델을 쓰면 훨씬 더 복잡한 스트럭처들을 세분화해서 구별할 수 있는 그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사람들이 이제 그런 진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 그래서 저희가 그 양자 역학을 가지고 뭐 손으로 쓴 숫자들을 구별한다든지 그 구별을 할 수 있으면 또 그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양자 머신러닝이라는 게 이제 지금 한 최근 2, 3년 사이에 진전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뭐 그림을 구별하는 게 됐건 뭐 언어를 구별하는 게 됐건 이런 걸 보면은 그 구조를 우리가 잘 알아서 그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그 모델에서 이제 새로운 사진을 만들어낸다거나 뭐 문장을 만들어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하게 되는데, 그런데 양자 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면 그 기계학습의 한계를 조금 더 임프루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쪽에서 연구를 상당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에서 요즘에 좀 문제가 되는 게 신호등을 그 인식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좀 업계 얘기가 있는데, 뭐 양자 머신러닝을 쓰면은 이 신호등이 그거를 좀 이해하기 쉽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렇죠. 이제 그게 그 뭐 신호등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을 하다 보면 아주 자주 접하게 되는 환경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환경들이 좀 많습니다. 그게 사실 더 어려운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고속도로에서 편안하게 주행을 할 때는 뭐 이게 저희가 운전을 할 때도 뭐 음악 듣고 딴 걸 할 수 있지만, 굉장히 복잡한 도시에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때 신경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그만큼 이제 그 돌발 변수가 많다는 얘기인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포괄할 수 있는 그 인공지능을 통해서 자율주행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리고 그게 앞으로 뭐 1, 2년 안에 해결된 문제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뭐 10년, 20년 동안 계속 발전을 하게 될 그런 모델이 될 텐데, 그렇게 굉장히 복잡한 하고 굉장히 그 돌발 변수가 많은 상황에서 로버스트한 걸 만들려면 기계학습도 굉장히 많이 진화를 앞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많은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의 대안이라기보다는 새로운 변수 아니면 새로운 기술로서 그 양자 머신러닝을 이제 집어넣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구글 같은 이제 자율주행을 보면은 이 도시마다 이 학습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한 도시에서 이 뭐 이렇게 머신러닝을 해가지고 적응을 한다고 해도 다른 도시에서는 쓸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그래서 약간 좀 도시별로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양자 컴퓨팅이 좀 고도화가 되면은 이런 것도 범용적으로 이게 훈련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건 조금 좀 난해한 질문이긴 한데, 근데 뭐 그 사실 머신러닝이 우리가 인간의 두뇌가 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도 뭐 서울에서 운전하다가 갑자기 뭐 뉴욕에 가서 운전하면 뭐 좀 다르잖아요. 사람들도 다르고 뭐 사람들이 그 튀어나오는 것도 다르고 운전하는 습관도 다르고 이러다 보면 그 좀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게 되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머신러닝을 컨텍스트에 디펜던트하게 하는 거는 되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규칙도 다르고 뭐 표지판도 다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로버스트한 모델을 만들려면 머신러닝이 계속 발전을 해야 되는데, 뭐 거기에서 제가 보기에 양자 머신러닝이 앞으로 기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얼마 전에 공군에도 미국 공군에도 서비스를 예, 했는데 예, 예. 이 공군은 또 어떤 용도로 이 양자 컴퓨팅을 쓴 겁니까? 예, 예. 지금 저희가 그 같이 일을 하게 된 게 이제 미국에는 우리나라 이제 국방과학연구소라는 데가 이제 국방부 전체를 관할하게 돼 있는데, 네. 미국에서는 육해공군이 따로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육해공군이 오퍼레이트하는 그 분야가 다르니까 그 연구소마다 조금씩 이렇게 그 연구 내용도 좀 특화가 돼 있고, 이제 양자 컴퓨팅이나 양자 테크놀로지에 대해서는 육해공군이 전부 다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공군 연구소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그 내부적인 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가 같이 앞으로 하게 될 일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공군 연구소에서 관심이 있어 하는 양자 컴퓨팅의 하드웨어, 예, 그런 거에 대한 그 공동 연구,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쪽에서도 양자 알고리즘 개발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이제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하는데 이제 저희 시스템을 지원을 해서 같이 하는 뭐 그런 식의 이제 케이퍼빌리티를 저희가 같이 쉐어를 하기로 이제 약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좀 더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예. 이게 일반 컴퓨터랑 양자 컴퓨팅이 좀 같이 범용해서 같이 쓴다라는 그런 주장인데 이거 동의를 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그 양자 컴퓨팅의 알고리즘들을 보면 이 알고리즘 자체는 잘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 그 기존 컴퓨터들이 굉장히 하기 어려운 그 소위 말하는 서브루틴 같은 게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수분해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그 암호 시스템의 핵심이 되는데, 그 인수분해를 하다 보면 이제 그 중에 그 양자 컴퓨터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서브루틴이 있고, 그 앞뒤로는 이제 클래시컬, 그러니까 그 고전 컴퓨터의 알고리즘들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가 화학 시뮬레이션 한다 그러면 전자들이 이제 그 분자 구조 안에서 이렇게 차지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워낙 많아서, 그거를 기존의 컴퓨터로 시뮬레이트하기 어렵지만 양자 컴퓨터로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 주변에는 굉장히 그 기술적인 그 클래시컬 컴퓨팅의 내용이 많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양자 컴퓨팅의 활용도를 보면 이게 하이브리드 형태가 되게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 기존 컴퓨터랑 양자 컴퓨터를 활용을 하되, 특정한 서브루틴을 양자에 보내서 답을 얻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컴퓨터를 활용하는 그런 식의 그 알고리즘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엔 양자 컴퓨터가 어떻게 보면 엑셀러레이터라고 그러죠. 뭐 특정한 그 작업을 굉장히 빨리 해줄 수 있는 엑셀러레이터로서 활용이 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그 대부분의 그 애플리케이션이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끝으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예. 아이온큐에 이제 아까도 이제 퀀텀 어드밴티지라는 표현을 좀 써주셔가지고 2년이나 5년 뒤에는 좀 더 이게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비전을 끝으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지금 이 양자를 개발하다 보면 굉장히 두 가지 동전의 양면처럼 이제 두 가지 챌린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양자 컴퓨터로 풀었을 때 문제가 더 잘 풀 수 있을 만큼의 그 양자 컴퓨터의 성능을 어드밴스 시켜야 됩니다. 이제 그거는 저희가 이제 기술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충분히 푸시를 하고 있는데, 성능이 거기에 도달하지 않으면 이제 양자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그 애플리케이션을 찾기가 쉽지 않아지죠. 그래서 그 성능 개발, 기술 개발, 성능 개발이 하나고, 이제 두 번째는 이거를 그런 성능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활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 양자 컴퓨터의 어드밴티지를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그 문제들을 이제 찾는 솔루션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 두 가지가 충분히 진행이 돼서 그 접점을 찾았을 때 제가 보기엔 이제 큰 상용 애플리케이션이 생긴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그거를 찾아가는 과정은 지금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 꾸준히 해야 되고, 그 애플리케이션을 찾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더 많은 분들이 이 양자 솔루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큰 이코시스템, 양자 컴퓨터를 활용해서 상용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코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이제 아이온큐의 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정상 교수님을 모시고 아이온큐에 좀 갖고 있는 그림과 미래를 들어봤는데요. 사실 그 인공지능이 처음 나왔을 때, 퍼셉트론이 나왔을 때 처음에는 아날로그 컴퓨팅을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 아이온큐가 어떻게 또 미래의 컴퓨팅을 바꿀지 상당히 흥미롭게 듣는 시간이 됐습니다. 교수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